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만나는 등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대통령 직속의 민관합동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야권 단일화 기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완주 의사를 밝혔고 윤 후보는 공개적으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 산자중기이하 복지위가 의결한 40조 원 추경 증액 요구에 정부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재정 지출 확대를, 야당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새로운 물결 김동연 대선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있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의 판세와 후보 단일화, 배우자 리스크 등 마판 변수에 대한 입장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예결위 중계 관계로 늦게 방송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오늘로 꼭 2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 대선 후보들 모두 부동층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 오미크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방역 지침으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을 찾았는데요. 3차 접종자의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도록 하고 당선 최우선 과제로 50조 원가량의 피해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 긴급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며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치명률 등에서 이전 바이러스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만큼 백신 3차 접종자에 대해서는 밤 1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 등 방역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방역 완화 조치를 시기상조라고 보는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또는 우리 골목 상권의 경제 활동을 극단적으로 제한하면서 생기는 피해만큼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게 3차 접종을 좀 유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방역 지침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표들도 만났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지난 2년간 코로나 영업 제한으로 입은 손실과 피해, 부채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직후 곧바로 긴급 추경이나 또는 가능하면 긴급 재정 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 원 전후 규모의 50조 원 가량의 코로나 지원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후보는 66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현장 실습생들의 산업재해 근절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현장 실습생이 참여한 사업장의 근로감독과 노동관계법 적용을 추진하고 특히 5인 미만 위험 사업장의 경우 현장 실습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군처우 개선과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 도심 군부대와 탄약고 이전 정책 등을 담은 국방 보훈 공약도 내놨습니다. 한편 국내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인 한국노총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식 지지한다고 선언하고 오는 10일 이 후보와 차기 정부 노동정책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과학기술인과 정책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대통령 직속 민관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과학기술 정책을 챙기고 과학기술 정책에 정치가 개입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을 과학기술 선도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민간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꾸려 과학기술 정책을 직접 챙기고 행정부 고위직의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의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된 민간합동위원회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전략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정치를 과학기술 영역까지 끌어들였다며 탈원전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하고 과학기술 정책과 정치 분리도 약속했습니다.
미래에 꼭 필요한 장기 연구 과제들을 설정해 정권에 영향받지 않는 국가 장기 연구 사업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후보는 정부의 2030 탄소 40% 감축 목표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과학계와 산업계의 논의를 거쳐 로드맵을 만들고 감축 수치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치가 과학을 침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탄소 중립의 그 로드맵과 어떤 시기별 그 감축 목표라고 하는 것은 과학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정치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공계 인재 육성 방안으로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윤 후보는 택시업계와 간담회도 가졌는데 택시 플랫폼 갑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관흥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집값 안정을 위해선 재산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생협연합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 방송 박지영입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야권 단일화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고민해 본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국민의힘의 경우 이준석 대표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가당치 않다고 밝히며 부정적이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은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홍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면서 야권의 단일화 성사 여부가 이번 대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당 측은 단일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고민해 본 적이 없다며 끝까지 완주하겠다고 밝혔고 자신이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닥치고 정권 교체하고 나서 5년간 지난 5년의 그런 잘못된 국정 운영보다 더 아마추어적인 국정 운영이 벌어져서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도 윤 후보에게 연락이 와도 안 후보가 만나지 않을 것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은 0%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최고위원들은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며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지금 지방 권력 전체를 기초자치단체의 대부분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구도가 현장 투표에서는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도예요. 이준석 대표는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가당치 않으며 단일화가 된다 해도 안 후보 지지가 윤 후보에게 편입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단일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철수 후보가 놓인 처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런 방식은 가당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단일화 방식까지 거론했던 윤석열 후보는 오늘은 공개적으로 언급할 사안이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안철수, 김동연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내며 단일화 움직임에 견제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야의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가운데 단일화 마지노선은 투표용지 인쇄 전날인 오는 27일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국회는 이틀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와 정책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예산을 얼마나 늘릴지를 두고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도 재원 마련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전합니다. 여야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제히 추경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추경 증액에 부정적인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국채 발행 등 적극적 재정 지출을 요구하며 압박했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아직도 전혀 그 정부안 외에는 증액을 못 하시겠다는 입장이신가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그 국회가 요구하는 근접하는 이게 그 증액 방법을 찾아주셔야 될 텐데 그럴 용의는 있으신지요? 야당도 증액 자체엔 동의했지만 재원 마련 방안엔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적자 국채를 우려하며 현 정부의 뉴딜 예산 삭감 등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한 증액을 주장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사업을 뉴딜이라는 이름 붙여가지고 더구나 부처별로 칸막이 두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정말 답답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 예산만 해도 33조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가 신용등급 하락 등을 이유로 들며 대규모 증액에 대한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35조, 50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저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 문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국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국가 신용 등급까지 미치고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까지 다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주장한 본예산 지출 조정도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 예산을 삭감하는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거리두기와 백신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습니다. 방역 조치를 완화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김 총리는 오미크론이 아직 확산 중이라며 거리두기 완화에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이 보여야만 우리가 다음 그림을 그릴 텐데 지금 아직은 확산 일로에 있단 말이죠. 그 늘어나는 속도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 같다면 이거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조금 눌러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섣불리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 자가진단 키트 보급에 대해선 생산량에 한계가 있어 전국민 무료 보급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또 현재 PCR 검사로만 받을 수 있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한 신속 항원 검사로도 가능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사 양성률이 높아지면 그런 위양성률도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는 신속 항원 검사만 가지고도 투약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대한 걸 검토하고 있고요. 한편 홍 부총리는 다음 달 종료되는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연장 여부를 2월 말이나 3월 초 금융위와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일부 확진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격리된 확진자가 투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인데요. 여야는 대선 당일 오후 6시 이후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고 정부는 현장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달 말 하루 확진자가 최대 17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부 확진자는 투표를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습니다. 다음 달 4일과 5일 사전투표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확진자는 9일 본투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인데 사전투표는 전국 생활치료센터 특별기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지만 주소지에서만 가능한 본투표는 이동 제한 조치로 투표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여야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며 공직선거법 개정 논의에 나섰습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오후 6시에서 9시 사이에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여야는 내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전투표 후 투표일까지 3일 동안 최대 51만 명, 재택치료자 10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확진자 투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 선거권이라는 신성한 헌법상 기본권을 완벽하게 보장하도록 신속히 투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계기관이 투표권 보장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오는 15일 열리는 선거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질병청, 복지부, 행안부 또 필요하면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받아서 요거를 2월 15일 날 저희들이 선거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진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소에서 개인 보호구를 입거나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선관위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임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자가진단 키트의 가격이 폭등하지 않도록 정부에 수급 조절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코로나19 위기 대응 특위는 국회에서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선별진료소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게 예약 시스템 개선을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재택치료 시스템에서 임산부와 청소년 확진자의 의료 지원 강화 방안도 정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항의로 SBS 이재익 PD가 방송에서 하차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멍청한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개인 SNS에 과거 건의주의 정권 시절 대통령 외모나 헤어스타일이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출연 정지시켰던 것과 같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이 PD가 방송 중에 실명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재명 후보라고 인식할 수 있는 내용으로 대통령을 뽑으면 안 된다는 발언을 했다며 선거법상 저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초선의원 5명이 정치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위성정당 방지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이탄희 민병덕,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해인 기본소득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는 양극화되고 엘리트 독점은 심화해왔다며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정치개혁의 핵심은 다양성 확보라며 내일 정개특위가 소집되는 만큼 이번 제안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개표 상황을 참관할 개표 참관인을 공개 모집합니다. 희망자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내 선관위로 서면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를 제외한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개표 참관인은 개표소 내에서 개표 상황을 감시하고 위법 사항을 발견할 경우 시정 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희연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선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서 판세를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양강 후보 간의 격차가 이제 박빙인 그런 이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지율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도층 공략에 매진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대선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윤석열 이 양강 구도 속에 세력 대결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중도층을 누가 얼마나 잡는지가 승부의 관건인데요. 이 후보는 지난 주말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어제는 이상돈 전 의원, 오늘은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비공개 만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중도 성향의 원로 인사들과 접촉하고 조언을 들으면서 외연 확장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런 중도 성향 원로들 이 후보에게 어떤 조언을 했나요? 네, 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이 자신한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강훈식 선대위 전략본부장이 김 전 위원장이 이 후보에게 대통령이 가져야 할 리더십에 대해 조언했다고 일부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이상돈 전 의원은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이 후보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 모두 후보 시절에 국민 대통합을 말했지만 실제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후보도 말로만 국민 통합과 국민 내각을 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재명 후보가 이런 중도층 인사를 만나는 것 외에도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현재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이 후보가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 실용주의와 통합 정부론을 꺼내들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어제 전직 고위공직자 100여 명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후보가 강조한 통합 정부론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인재와 정책에 있어서 진영을 가리지 않는 통합 정부가 필요하고 내각 역시도 국민 내각으로 가야 한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이 후보가 중도 성향 인사들과 접촉하고 통합 정부론을 내세우는 건 이 실용주의와 합리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고 이와 동시에 이 야권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코로나 등으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유능한 대통령이 필요하다는 인물 경쟁력을 내세우면서 지지율 정체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야권에서 윤석열,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윤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윤 후보 입장에서는 여론조사에서 1위를 하고 있다면 이걸 좀 더 굳건히 하기 위해서, 또 만약에 2위를 하고 있다면 이 역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서 내부 정리는 아직 안 끝난 상태입니다. 안 후보가 지난달 여론조사에서 15%까지 지지율이 올라갔지만 현재는 윤 후보가 상당 부분 회복했다는 겁니다. 또 안 후보의 지지층이 보수 성향과 거리가 있을 수 있어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윤 후보 쪽으로 그대로 편입되긴 어려워 단일화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는 그런 입장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관훈 토론에서도 또다시 완주 의지를 재차 밝혔습니다. 네. 그동안 안 후보는 자신이 단일화를 안 하겠다고 선언했으면 100% 안 했다며 자신이 정권 교체의 주역이 되려고 나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가 두 후보의 교집합이다 보니 계속해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 선거가 다가올수록 표분산을 우려한 단일화 압박이 거세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안 후보가 완주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사실상 단일화 협상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네, 이제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만간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 그 여부가 결정이 날 텐데 네. 만약 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할 걸로 예상이 되나요? 네, 일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 간 단판론을 꺼내들었습니다. 이 국민의힘은 이 윤 후보와 안 네.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봤을 때 여론조사 방식은 맞지 않다는 건데 사실상 이 후보 간 담판을 통해서 안 후보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여론조사 방식은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의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안 후보는 단일화 자체를 고민을 안 하다 보니 방식을 고민한 적은 더더욱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다만 이 안 후보가 이대로 완주를 하거나 또 단일화에서 주도권을 쥐려면 일단 지지율이 받쳐줘야 할 텐데 말씀하신 대로 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지율 반등을 이뤄낼 수 있을지부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대선 후보 가족을 둘러싼 여야 네거티브 공방도 계속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처가가 보유한 부동산을 문제 삼았습니다. 윤 후보의 처가가 서울과 경기 등 전국 57곳에 19만 평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 후보의 장모는 성남시 도촌동 일대 16만여 평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와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이고 윤 후보의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이 본인과 가족의 이익을 위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측의 과잉 의전 논란을 거듭 공격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경기도 소유의 의전 차량이 이 후보 자택의 주차증을 발급받았다며 사실상 이 후보 부부의 사적 활동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후보의 장남이 병원에서 퇴원할 때 경기도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고 이 후보가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제사 음식 심부름을 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이 대선 후보 가족을 둘러싼 여야의 의혹 제기가 계속되면서 이 가족 리스크가 대선 막판까지 계속해서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대 대선 판세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2월 8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분노의 한 목소리입니다. 어젯밤 아마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룬 분들 많으시죠. 베이징 올림픽 남자 1000m 쇼트트랙 중결승에서 각각 조 1위와 2위로 통과한 우리나라 황대현 선수와 이준서 선수. 레인 변경 때 반칙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잇따라 실격 처리가 되면서 편파 판정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봤던 국민들 모두 납득하기 어려운 판정에 잠을 설치고 분노로 들끓었는데요. 대선 전국에서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는 후보들과 여야 정치권도 모처럼 분노와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먼저 민주당 이재명 후보 어젯밤 SNS를 통해서 베이징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실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한 우리 선수단 여러분이 진정한 승자라고 강조했고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우리 선수들의 분노와 좌절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올림픽 상황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공정이란 문제에 실망하지 않았을까 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SNS를 통해서 편파 판정으로 우리 선수들의 금메달을 도둑맞았다며 중국 심판단의 못된 짓에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고 비판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올림픽 정신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그 어느 올림픽보다 공명정대한 올림픽이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오늘 아침 회의에서 일제히 편파 판정 문제를 거론하면서 강경한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공정한 실력 경쟁이 돼야 할 신성한 올림픽이 최악의 편파 판정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반칙과 심판의 판정, 어디에서도 올림픽 정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IOC는 어제 있었던 판정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개막식 때 한복 입은 조선족 여성을 내세운 한복 공정으로 우리 온 국민의 화를 돋구더니 어제는 말도 안 되는 쇼트트랙 편파 판정으로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중국의 눈치만 보지 말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네, 이 밖에도 정치권에선 올림픽이 아니라 중국 운동회 아니냐, 중국이 중국했다, 눈 뜨고 코 베이징이라면서 오늘 하루 종일 베이징 올림픽의 편파 판정 논란에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정과 관련해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4년간 피땀 흘린 선수들의 노력이 정정당당하게 평가받고 스포츠 정신과 올림픽 정신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함께할 건 소맥분입니다. 대선 시계가 결전의 날을 향해서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 더욱더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주 있을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단일화 문제가 중대한 막판 변수 중의 하나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밀당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최근엔 두 후보가 직접 단일화를 결정짓는 단판론이 제기되면서 성사 가능성이 주목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쉽진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어제 저녁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단판론에 대해서 이런 비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였을까요? 윤석열 후보가 단판 짓는 자리에는 소맥이 올라올 것 같은데요. 안철수 후보는 술을 전혀 안 합니다. 단판 함께 할 게 윤석열 후보는 소맥 빼고는 없을 것 같은데 소맥을 함께 하지 못하니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고 기대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단판에서 함께 할 건 소맥.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죠. 소맥뿐인데 안철수 후보가 술을 전혀 마시지 못하니 함께 할 수 있는 게 없다. 권 원내대표는 이렇게 언급하면서 두 사람의 회동을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우와 두루미에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우와 두루미가 서로 각자의 집에 초대받았지만 먹을 수 없는 그릇에 음식이 담겨 나와서 결국 초대받은 쪽은 먹지 못하고 돌아온다는 내용인데, 권 원내대표는 두 사람 회동 역시 이런 결과가 초래될 게 뻔하다는 주장입니다. 함께할 건 소맥뿐이라는 국민의당 입장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준석 대표 등 단일화 반대론자의 목소리가 여전히 강경한 상황인데요.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대선 승리라는 목표 아래 윤석열,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단판이 성사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은항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역대급 혼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대선. 양강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군소 정당의 후보들도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과 함께 현재 대선 전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 20대 대선 이제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대선 변수로 꼽혔던 첫 번째 TV 토론까지 이제 끝나고 난 상황인데 의원님은 현재 대선 전국 상황, 그 양강 후보 간의 그 격차가 혼전 양상이라고 분석을 하시는지 아니면 한쪽이 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현재 그 대선 전국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 바라볼 만한 게 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없고 네. 국민 여러분들 이제 점심 때도 식당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누가 되더라도 걱정이다. 이게 한 단어 정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양대 후보 중에 한 분이 될 가능성이 큰데 네. 누가 되더라도 걱정인 것 같고요. 여론조사상에서는 뭐 오차범위 내도 있고 오차범위 밖에도 있지만 제가 만나본 유권자 여러분들의 민심을 보면 그 격차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판세가 돌아가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군요. 뭐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9월쯤이었나요? 시대전환이 김동연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그동안 함께 왔는데요. 지금도 지지를 하고 계신지 여쭙겠습니다. 결별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말이죠. 네. 저희 이혼하지 않았고요. 김동연 후보가 정치를 처음 시작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정치 세력 교체였습니다. 이 당 저당 다 돼도 세력 교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게 저 조정훈이라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요. 신생정당 시대전환을 꾸려나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같은 메시지를 내는 정치인을 만나서 참 반가웠고요. 그분이 대선을 출마하신다 그렇게 지지 선언을 했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했었고요. 여러 가지 함께 한 시간이 꽤 있었지만 지난 12월 초에 이제 실무 전략기획본부장은 내려놓은 상태고요. 저희는 또 시대전환의 새로운 여정을 가기 위해서 마침 이번 종로 보궐선거에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후보를 공천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방식대로 이제 새로운 정치 세력 교체를 하기 위해서 실무진은 빠져나왔죠. 이제는 마음으로만 응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시대전환 측에서 종로구, 지역구 이제 출마 선언을 이제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재명 후보와 이제 김동연 후보 양자 토론 이후에 그때 이제 토론 분위기가 이제 화기애애하게 이제 돌아갔기 때문에 연대설도 나오고 있고 또 김동연 후보가 또 종로 지역구에 출마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연대설과 출마설 그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출마설은 이제 뭐 예비 후보 등록이 13일, 14일 이번 주말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지나면 이제 팩트가 되겠죠. 저는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요. 네, 이 자리에서 이제 김동연 후보가 아니라 저희가 공천한 후보는 김도연이라는 여성입니다. 네. 그래서 여성 후보 공천하실 거 했고요, 저희가. 네. 그다음에 연대설은 뭐 제가 끝까지 보기에는 가능성이 크게 보여지진 않습니다만 뭐 정치라는 게 팩트가 되기 전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긴 하죠. 네, 일단은 김동연 후보의 완주를 좀 높게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예, 다만 이제 정치는 현실과 이상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 세력 교체를 위해서 이번에 가장 좋은 결과가 아니라면 차선이 무엇일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네, 이 질문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선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막판 변수가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단일화 문제입니다. 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문제인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듭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언어가 시간이 바뀌면 굉장히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요. 이유는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 후보가 상징했던 제3지대입니다. 저도 제3지대에 있는 정치인인데 윤석열 후보는 뭐 별로 아쉬울 게 없어 보입니다. 뭐 하면 통 크게 하겠다. 뭐
뭐 교황 뽑듯이 막 들어가서 그냥 단판을 짓겠다라고 하고요. 뭐 하든 안 하든 그쪽의 입장은 이해가 되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도 정말 단일화를 통해서 가면 저는 이제 제3지대 이퀄 안철수라는 공식은 이제 끝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제가 지난 4월 작년이죠 벌써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 토론을 제안하면서 제3지대 후보가 된 사람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으셨어요. 네. 제가 놀랍고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이번에도 계속 그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후보의 단일화 얘기를 나온다는 그 자체가 더 이상 제3지대 상징성을 잃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생물이라 뭐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사할 가능성도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그 가능성은 하루가 달리 지금 높아지고 있지 않을까.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뭐 열일 제쳐놓고 단일화 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안철수 후보에게 손을 내밀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지난달 쇄신 카드를 꺼냈고 86세대 용퇴론까지 이제 나왔었는데 당시 이제 의원님께서 지금 상태로는 민주당이 대선에서 무난히 진다. 86 용퇴론 유효 기간이 설 전까지다라고 했는데 그 유효 기간이 이제 이미 끝나고 난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그 민주당 상황 또 행보 어떻게 이제 바라보고 계시고 남은 대선 기간 동안에 민주당이 어떤 그 노력 경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민주당이 아니어서 민주당의 후수 두기 애매합니다만 86 용퇴설을 제가 제안한 굉장히 이제 목소리를 세게 높였고 실은 의원으로서 동료 의원의 퇴진을 요구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인물을 제안한 건 아니고 세력으로서 586 이제는 686이 되십니다. 그분들이. 386에서 시작해서 이제 686까지 오셨는데 역사가 맡긴 숙제를 다 푸셨고 더 이상 풀 숙제도 남지 않았다. 그리고 민주당의 입장으로 돌아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 유례 없는 높은 지지율과 함께 또 사상 유례 없는 정권 교체율이 종존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라고 봤을 때 저는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 정부를 이끌었던 세력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도덕성도 아니고요. 이미 뭐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지 않습니까? 도덕성도 아니고 행정 능력도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가장 큰 약점은 독주, 혼자 뛰지 않을까, 혼자 다 하려고 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보이는 내로남불과 독선, 독주. 그러니까 국회에 170석을 얻어서 혼자 다 했다, 원하는 대로 다 했다라는 거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더 하지 않을까라는 그 부담감. 저는 중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이라 굉장히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좋은데 독주할 것 같아. 이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카드를 들고 나오지 않으면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이 상태로는 무난하게 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독주에 대한 우려라고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약점 또 리스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거대 양당 후보들 리스크 배우자 논란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건희 녹취록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부인인 김혜경 씨 과잉 의전 논란이 또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선 후보들의 배우자 리스크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좋건 나쁘건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가 되셨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만큼 투명 원황에서 뛰어노는 물고기 같이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씨 녹취록은 이제 권력을 잡으면 어떡할까 이제 걱정스러운 상상을 하게 했고요.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부인은 권력을 잡은 다음에 어떻게 했나 실제로 보여줬죠. 둘 다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한 뉴스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학생인 제 딸이 아침에 뉴스를 보고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엄마도 그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 아내가 한번 그래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농담 반 진담 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점은
대통령 후보의 부인이 권력을 잡았을 때, 그리고 권력을 잡은 뒤에 어떻게 행동할까를 봤을 때 우리 유권자분들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이제 대선이 있는 해인데 시대 전환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구상 계획이 이제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말씀 듣고 마지막으로 이제 끝으로 의원님의 개인적인 올해 목표 어떤 건지 듣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할 때 큰 목표 중에 하나가 미래를 준비하는 정당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당장은 정치 세력 교체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저희가 설 플랜카드를 걸었는데요. 처음에 제안했던 문구가 2032년 집권 정당 시대 전환입니다. 네, 10년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10년을 준비해서 집권한 정당이 없습니다. 다들 그냥 떴다방처럼 만들어서 정당을 만들고 또 선거 치고 지면 없어지고, 저는 지금부터 10년을 꾸준히 치밀하게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정치 세력 교체를 위한 새로운 담론, 2032년에 무슨 문제가 생길까? 사람과 기계는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을까?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제 소위 좌우 없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는 윗동네 아랫동네만 남았을 뿐이지 오른쪽 왼쪽 이제는 없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점점 벌어지고 있는 윗동네와 아랫동네의 간극은 어떻게 좁히면 될까? 이런 2032년 우리 사회가 맞닥뜨려야 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찾고요. 또 이거를 풀어낼 수 있는 많은 시대 전환과 함께 할 수 있는 소위 선수라 그러죠, 정치권에서. 네. 발굴해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면 80일 며칠 뒤에 바로 지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많은 지역에서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후보를 낼 예정입니다. 그때 지금 보지 못했던 시대 전환 후보들을 보실 테니까요. 그때 유권자 여러분들의 좋은 선택을 기다리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0년 후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네, 시대의 전환의 행보 앞으로 관심 있게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 20대 대선 판세와 막판 변수에 대해서 시대의 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도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개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동쪽 지역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만큼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